파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키!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오늘은 나도 영자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네네. 영화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네. 영화 속 카메라 인물의 움직임, 그리고 영화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내러티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내러티브 하면 또 그 다크나이트 한 줄평이 생각나요. 내러티브와 스타일을 완벽히 장악한 자의 눈부신 활공. 잘 썼네. 그렇죠. 네. 극소수의 실험 영화를 제외하면 영화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서사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이야 싶은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내러티브랑 관련된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어떨까? 영화 평론 같은 거 읽을 때도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화 언어 혹은 서사에 다루게 되는 어떤 문학이다 영화의 특별한 창작법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내러티브 하는데 대체 내러티브가 뭘까? 정확한 뜻이 뭐죠? 유사 개념들하고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죠. 스토리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내러티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스토리하고 플롯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물어보면 의외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느낌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이엔 포스터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스토리라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슬픔에 겨워서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플롯이라는 거죠. 뭔가 개연성이 생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럴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예술에서 진짜 중요한 건 스토리가 아니라 플롯이다 라는 얘기죠. 문학도 마찬가지겠죠. 플롯하고 내러티브는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러티브는 사건의 설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자기 나름의 어떤 세계관도 집어넣고 인생관도 집어넣고 이야기 전후사의 맥락도 집어넣어야지 사건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침에 하필이면 내가 밥을 굉장히 늦게 먹었다? 나오는데 뭐 어머니가 뭐 어쨌는데 등등등 쫙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그때까지의 경로를 그 원인과 주변의 맥락까지 다 섞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내러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들어가야 서사를 다루는 예술이 가능해지겠죠. 플롯을 정의에 가깝게 말을 한다면 한 작품 안에서 연속적인 극적 전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롯과 스토리의 가장 큰 차이를 과장시켜서 보여주겠습니다. 극단적인 영화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보여드릴 것이 바로 The Father라는 작품입니다. 워낙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플롯이 굉장히 복잡해요. 기묘하죠.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전후 관계나 맥락 같은 것이 이 치매 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어떤 심리적인 플롯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딸로 나왔던 배우가 사전에 캐스팅이 되고 나서 자 이런 영화입니다 하고 시나리오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여러 번 읽었대요. 근데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됐대요. 아무리 읽어도. 네, 주연 배우가 그럴 정도로 복잡한 플롯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인 루시라는 딸이 사고를 당해서 죽는 끔찍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죽은 것이 항상 마음속에 얹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노인이 됐는데 어느 날 치매가 발병하기 시작하는데 치매가 발병할 때 이제 노인이 워낙 괴팍한 어떤 성격들 같은 걸 보이게 되니까 안젤라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못 견디겠다 해서 사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건강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일단 아버지 그러면 저희 집에 와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딸이 사위와 함께 사는 그 집으로 가서 다음 그 간병도 하면서 이제 가사도우미 역할을 할 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기간까지만 딸네 집에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딸은 이제 자기 아버지니까 참고 간호하려고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처음에는 예 그러세요 장인했다가 점점 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부부간에 결정적으로 치킨을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일 때문에 대판 아버지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 싸운 일 때문에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게 되니까 아버지를 요양원에 이제 의탁을 하게 되고 본인은 프랑스 파리로 가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시간 순서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플롯으로는 이 영화의 짧은 장면 안에서 얼마나 뒤죽박죽 섞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딸의 집에 의탁한 상황인데 사위예요. 근데 사위인데 지금 사위가 얼굴이 바뀌어 있거든요. 네. 따귀를 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위로 영화 속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입니다. 남자 간호사. 따귀를 때린 건 아마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딸네 집에서 따귀를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제 추측컨대 요양원에서 나중에 입원한 다음에 요양원에 있는 남자 간호사가 학대를 하는 거죠. 그게 앞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 속에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보니까 자기가 따귀를 맞은 상황을 딸은 모르고 있고 사위가 당황해서 쳐다보게 되는데 이 사위는 아까 그 사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사위로 그 사이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보고 8시가 됐다, 식사할 때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죠. 왜냐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본인이 오늘 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옷은 사실은 요양원 복장이거든요. 요양원에서 보통 잠옷을 입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이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딸이 자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침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8시에 식사를 하자고 얘기하고 그 식사 시간에는 그때 싸웠을 때 치킨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닭요리를 먹자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섞여서 지금 딸과 사위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영화가 보여줬습니다. 이 짧은 순간 우리가 얼마 안 봤잖아. 1, 2분 봤잖아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섞였나 한번 보세요. 그 따귀를 맞은 미래의 일이 있는 것이고 현재에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딸 부부가 이혼을 했던 과거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회상하는 현재로서의 아침이 있고 그 다음에 따귀를 때린 사람이 현재의 의료진인지 아니면 그때 사위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상상도 있고 사건의 트위스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네. 근데 그것을 이와 같은 플롯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노인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뒤섞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뒤섞임을 보여주는 플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롯은 굉장히 어려운 플롯이죠.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영화로서 가장 복잡한 플롯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들이죠. 아. 인셉션이라든지 뭐 인터스텔라든지 테넷 같은 영화의 플롯이 얼마나 복잡해요. 막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테넷 해석 영상만 한 10개 본 것 같아요. 네, 보고도 잘 모르겠죠. 인셉션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은 3가지 사건들을 굉장히 연달아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다리 위에서 차가 이렇게 떨어지는 2초 동안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호텔 복도에서 조셉 고든 레빗이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주로 나오는 그 사건이 호텔에서 벌어지고 스키를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설산에서 총격전 같은 게 펼쳐지죠. 3가지는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는 동시 발생이란 말이에요. 다만 시간의 질이 다르고 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어떤 시간의 스피드가 다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3가지 사건을 병행하면서 이 종횡무진 영화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복잡한 건 스토리가 아니라 플롯이 복잡한 거죠. 머리 아파요. 이 3사건 사이에 관계가 복잡한 거지 개별 사건이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롯의 마술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중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롯의 가장 복잡한 그런 플롯을 사실은 구사를 하는데 플롯이 복잡하다는 건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못 만든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놀런은 가장 복잡한 플롯으로 관객들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견인해 가면서 심지어는 그 플롯을 통해서 그 플롯 자체가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어떤 특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런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 영화가 바로 이 보이우드 같은 작품이에요. 모든 영화엔 다 플롯이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나열이 돼도 다 플롯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장면이 있는데 그 시간순으로 그것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영화적으로 암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우드는 플롯이 상당히 간단하죠. 그쵸. 12년 동안 실제로 배우를 잘하는 모습을. 한 주씩 찍었고 찍은 순서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플래시백 한 번 없습니다. 느슨한 플롯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스토리 위주로 쭉 흘러가게 만들어 온 건 그게 이 영화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서 이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12년의 세월이 2시간 동안 쫙 흘러간 걸 본 느낌.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아까 같은 플롯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그것이 따박따박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플롯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플롯을 이제 구사할 때 영화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 순서를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플래시백이라는 겁니다. 한국 대중영화에서 네네. 좀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플래시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음성적인 방법으로 내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문학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룬다고 치면 그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면 과거 사건이 되고 현재 쓰면 현재형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면 과거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오해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면 현재 사실을 묘사하잖아요. 때릴 것이다라고 하면 미래에 할 행위를 사전에 미리 언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 3가지를 영화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때렸다고 쳐봐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은 영화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눈앞에 현재화된 시제를 본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보여주다가 과거로 한번 넘어간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과거를 대체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굉장히 난제가 있는데 영화 역사의 초기부터 발달한 과거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시백이라는 거죠. 플래시라는 건 빵 하고 빛이 터지는 거잖아요. 백은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거죠. 플래시백이란 말만 많이 써서 그런데 사실은 플래시 포워드도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미래로 가는 것도 있어요. 플래시 포워드로 하면 미래로 가겠죠. 지금 서술되는 사건의 시제에서. 네. 플래시백을 하면 지금 서술된 사건의 시제에서 과거로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플래시백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딱 보면서 그때 내가 그녀와 함께 7년 전 여기서 같이 차를 마셨지라고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골똘히 쳐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통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줌으로 쫙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주고 보통은 두 가지를 쓰죠. 페이드를 쓰거나 화면이 점점 옅어진다거나 혹은 디졸브라는 걸 쓰죠. 두 과거의 장면과 현재 장면을 약간 부분적으로 오버래핑 시켜서 만들어주는 화면 전환 방법 이런 걸 쓰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의적이고 좋기도 한데 위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이 순서대로 나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이 세 사건 사이에 반드시 인과론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로 C가 생겼다라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플래시백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뒤에 C의 결과요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자가 탁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A 사건을 플래시백으로 붙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 자체가 지금 C라는 결과를 보고 있죠. 이게 왜 생긴지를 아세요? A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객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원인이 뭔지를 쥐어서 설명해 주는 결과가 생기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어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편의적으로 만들면서 영화를 얇게 만들고 사건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플래시백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영화가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하늘에서 깃털 하나가 계속 이렇게 유영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서정적인 풍경으로 영화가 시작하죠.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시점은 1981년도예요, 지금. 포레스트 검프가 나이가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깃털을 손으로 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옆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초콜릿 박스예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이제 첫 장면에서 그 초콜릿 박스에 초콜릿을 먹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인생이란 건 초콜릿 박스와 같아서 거야. 어떤 초콜릿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엄청난 포레스트 검프의 모험이 펼쳐지거든요. 이 대사는 플래시백 구조로 맨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훌륭한 대사가 됐습니다. 왜 어떤 초콜릿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신비로움을 비유하는 그런 은유의 말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말이야. 자, 지금부터 보세요. 1956년 하고 플래시백으로 넘어가죠. 그럼 본격적으로 쫙 펼쳐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1981년이라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1956년도로 넘어가서 쭉 보여주는 플래시백 구조 자체가 이 대사에 대한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플래시백 구조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대중적으로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던 그런 첫 번째 장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시백은 이야기의 어떤 논리를 제공하면서 인과론적으로 이야기들을 묻고 거기에 또 중심 인물의 어떤 심리를 투영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크게 성공한 영화들 예를 들면 타이타닉도 조금 전에 그런 구조로 시작하잖아요. 늙은 할머니가 생겼던 어떤 과거에 대한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이라 할지라도 카사블랑카 같은 영화도 두 사람이 카사블랑카에서 그런 옛 연인들끼리 만나게 되는데 사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하면서 또 플래시백으로 넘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어떤 동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는 여자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가 책을 딱 펼쳐서 서문을 읽게 되면 서문을 썼던 작가의 80년대로 넘어가 플래시백이 되고 그 서문을 통해서 직접 작가가 말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1980년대가 나오면 다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또 1960년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60년대에서 이야기가 좀 진전되다가 다시 그게 1920, 30년대 얘기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을 안에서 집어넣고 해서 세 번을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액자 속에 구조가 되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 앤더슨이 바라보는 세계와 예술의 감각 둘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훌륭한 형식적인 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플래시백이 갖고 있는 자기 고백적인 어떤 기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플래시백에서 어떤 인물이 딱 회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건 진실이라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적이면서 주관적인 어떤 심리 묘사를 하게 되는데 정반대로 그것을 뒤집어서 영화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플롯의 어떤 마술 같은 것을 보였던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원작도 있지만 바로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는 작품이죠. 50년이 나온 영화죠. 1950년대의 일본 영화의 수준은 굉장한 수준이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화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고요. 그때 이제
세 명의 거장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로사와 아키라일 텐데요. 7인의 사무라이라는 작품도 유명하지만 라쇼몽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라쇼몽의 플롯은 정말로 이상한 플롯입니다. 숲속에서 어떤 사무라이 커플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숲속에 숨어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이죠. 도둑이 나타나서 사무라이를 죽이고 또 여자를 강간을 하게 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도둑이 체포가 되죠. 산속에서 있었던 사무라이의 시체를 발견한 또 다른 목격자인 나무꾼까지 모두 4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4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관청에 끌려 나와서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에 대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법정 영화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 진술을 해요. 진술하는 그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나무꾼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았을 때 이러저러합니다라고 쫙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도둑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쫙 설명하고 여자는 또 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설명을 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심지어는 살해된 사무라이가 무당에게 빙의가 된 채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장면까지 있어요. 그때마다 플래시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래시백 구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주관적인 서술과 주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뭔가 하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이 주장이 맞으면 저 주장이 틀릴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 4가지 병행하는 플래시로 보여주고 사실상 끝이거든요.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영화가 다 끝나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대체 진실은 어떤 것인가? 서로 다른 4가지 주장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정말 진실이라는 건 어떨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식론을 다루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과연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플롯으로 인해서 플래시백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정반대 지점에서 다루는 아주 뛰어난 영화로 영화사에 남는 작품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진 플래시백 구조를 갖고 있는 영화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커리지 언더 파이어 같은 그런 영화만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라쇼몽이네.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플롯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플래시백과 포워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는 단순히 어떤 영화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 영화가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온 어떤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다룬 영화가 바로 컨택트라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외계 종족하고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라는 걸 통해서 헵타포드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요. 다리가 7개라서. 그래서 헵타포드 종족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언어를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시제가 바뀌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펼치게 되는 언어학자인 이 에이미 애덤스가 나오게 되는데 에이미 애덤스가 헵타포드 언어를 점점점 배움에 따라서 머릿속에서 과거의 어떤 일들 같은 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중간중간. 깨어지듯이. 플래시백처럼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때까지 본 게 플래시백이 아니라 사실은 플래시 포워드였어요.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렇죠. 그게 이제 영화의 핵심인 거죠. 단순히 깜짝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어떤 인간의 사고와의 관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영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플래시백의 화법으로 보여줬던 게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고 네. 그런 미래의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이제 기본 사건들은 모두 다 끝났어요. 끝난 상황에서 이 모든 사건을 함께 해결해 주었던 그런 남자가 있죠. 그 남자인 물리학자와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지금 플래시백의 어떤 문법 속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이후에서 벌어지는 아이를 낳고 딸이죠. 한나라는. 그 한나라는 아이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감내하면서 그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수행해 나아가는 어떤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게 되죠. 관련돼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뭘 비유할 때 메타포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심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쓰지만 비평에서 꽤 많이 쓰는 알레고리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떤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타포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말로 하게 된다면 은유, 비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 같다 라는 직유와 내 마음은 호수다 라는 은유 사이에서 문학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영화로는 두 가지를 어떻게 차이를 둘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평정하게 기분 좋은 어떤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잔잔한 호수를 찍은 다음에 두 개를 붙이면 그 잔잔한 호수를 이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직유예요, 은유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상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시제처럼. 은유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보조관념이 있고 원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죠.
그럼 이게 원관념이고 이게 보조관념이잖아요. 둘 사이에서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은유인데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려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잔잔하다, 평화롭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1대1로 성립하는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상징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징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종종 원관념이 생략되면서 보조관념만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통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을 때 원관념은 사물이나 사람이라면 보조관념은 흔히 추상적인 관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 상태, 평화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징에서는 종종 원관념이 생략되고 이 추상적인 관념만 남겨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양쪽 사이에서 1대1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은 은유보다도 훨씬 다른 것이 다의성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의성이라는 얘기는 뜻이 여러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로부터 어떤 사람은 평화를 비둘기를 보고 떠올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의 비상을 보고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상징이겠죠. 사실은 은유와 상징이 많이 들어간다고 영화가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은유와 상징을 너무 값싸게 너무 얕게 매설을 해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진부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들은 은유와 상징을 굉장히 잘 써서 훌륭한 영화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영화들은 은유와 상징 같은 건 거의 없는데도 아주 훌륭한 영화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 영화의 마지막을 은유와 상징으로 끝내는 거의 최상급의 그런 어떤 대중영화의 화법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벌써 웃는구나. 제가 예, 작품성이 너무 뛰어났던 영화여서 네,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네, 너무 그러시죠. 좋은 작품이라서요. 네, 방금 전에 잠깐 화면 끊겼을 때 다이언 레인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어쨌건 예, 팬입니까? 다이언 레인이 관련돼서 나왔던 굉장히 뛰어난 영화죠. 이 페이스풀인데 언페이스풀에서 사실 다이언 레인이 남편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다가 본인도 너무 후회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걸 알게 된 남자가 역시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상대를 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서로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절묘한 은유와 상징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이 이제 찰리는 뒤에서 자고 있는데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가서 새로운 이름 같은 거 받아서 숨어서 그냥 우리 다시 갱생의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앞쪽에서 바라보기는 뿌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저지른 어떤 범죄도 있고 앞날은 굉장히 불투명한 것을 이런 일기라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든지 그러면서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어떤 거를 내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으로 영화가 계속 보여주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보듯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두 사람은 이전까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꽉 막혔는데 어찌됐건 부부는 이 모든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지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바깥은 파란불로 되어 있죠. 근데 파란불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부는 이 파란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떠나서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 더군다나 지금 롱쇼트로 빠졌을 때 옆에 이게 경찰서 옆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파란불 이 상태에서 그냥 차가 쭉 가버린다면 그냥 잘못은 했지만 제2의 인생을 살겠죠. 근데 그냥 경찰서로 들어간다면 자기의 죄과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 두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면서 고민을 할 때 마지막에 파란불이 지금 빨간불로 바뀐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부부를 정확하게 팬딩된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메타포였군요. 그렇죠. 이 이상의 메타포가 없다 싶을 정도로 신호등의 빨간불과 파란불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사람의 심리를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더군다나 옆에 경찰서까지 있고 날씨도 있고 뒤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대중영화적인 그런 비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메타포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Children of Man. 네, 인류의 어떤 미래를 다루고 있는 SF 영화인데 더 이상 인류가 아이를 탄생시키지 못하는 채로 한 18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인류 전체에서 18년 만에 태어난 그 아기예요. 그 아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일단 보세요. 이 영화 속에서 저기 멀리 뭔가 배가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표나 등대처럼 보이는 곳에서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날은 안개가 촉하게 꼈죠. 네. 그리고 또 파도 때문에 이 배가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격렬하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이 아기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파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또 잦아들기도 하고 이 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과연 희망이 남아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상징으로 메타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자 이름이 테오파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테오파론을 어원적으로 보면 신의 등대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근데 신의 등대처럼 보이는 바로 부표가 두 개 네. 있고 이 여자 이름은 뭔가 하면 키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KE로 쓰지만 듣기에는 우리는 무조건 다 열쇠라고 KEY. 생각하게 되죠. 네, KEY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희망의 마지막 갖고 있는 열쇠와도 같은 거고 이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기를 뭐라고 지었냐면 딜런이라고 지었는데 그 딜런은 이 남자의 과거에 죽은 아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었다는 느낌도 있고 더군다나 이 남자는 여태까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마지막 아기와 그녀를 위해서 이 배로까지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대속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피가 이 사람 피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 있는 남자가 맞아요. 흘리는 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를 대신 흘리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비유가 되고 있기도 해요. 마침내 그는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키가 멀리 있는 마침내 그 배를 바라보게 되는데 안개 속에서 마침내 달아오는 그 배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투마로우예요. 내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희망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 희망이 너무 강고한 희망은 아니죠. 꺼질 것도 같고 인도자는 죽었고 아기는 어리고 출산 경험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저기서 배가 오고는 있는데 투마로우이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녀린 희망이 정말 불빛처럼 깜빡깜빡 거여지는 것을 거의 모든 시각적인 어떤 동원과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타포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메타포와 심볼이 정말 가득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장면이었군요. 있겠죠. 이와 연관돼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알레고리라는 개념입니다. 알레고리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우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A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B를 말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한 메타포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메타포라는 것은 한 영화나 한 문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한 부분에서의 은유들 같은 것이죠. 이 장면에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근데 보통 알레고리는 훨씬 더 큰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의 알레고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특정한 여기서 나오는 뭐가 이것의 알레고리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알레고리란 말을 써요. 동물농장 같은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소설을 보시면 거기서 무슨 돼지가 주인공이고 개가 나오고 닭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동물농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그건 러시아 혁명 얘기거든요. 러시아 혁명의 이야기를 동물들의 세계로 투사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화라는 것은 굉장히 좀 광의의 개념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흔한 것은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를 의인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네. 바로 그런 장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는 아니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경계선이라는 뛰어난 영화인데요. 이 스웨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이 트롤이거든요.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트롤인 거예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굉장히 기괴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또 아름답기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트롤과 인간과의 관계는 예를 들면 알레고리적인 화법으로 본다면 감독이 실제로 그렇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랑 무관하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유럽 사회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를 트롤에 비유를 해서 혹은 트랜스젠더를 트롤에 비유해서 혹은 뭐 성소수자 등등을 비유해서 소수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영화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경계선을 그런 것들의 알레고리적인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설명했듯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제가 한참 설명을 하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어떻게 보면 테러를 저질러서 해악을 끼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은 이쪽에 의해서 촉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픔의 치유가 먼저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현대세계에서의 어떤 거대 국가로서의 미국의 자성을 담은 영화다라는 것은 완벽한 알레고리적인 화법이 되는 것이죠. 메타포, 심볼 그리고 알레고리까지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개념들을 이렇게 공부해봤고요. 지금 제가 띄워드린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이한 여러분들이 영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크타임 파이야!